오겠습니다. 전번에 읽었던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은 주로 CEO들이 많이 찾는 책인데 이북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선정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뇌 욕망의 비밀 130페이지 이성을 담당한 신피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터 읽겠습니다. 머릿속에서 구매 결정이 진행되는 과정 132페이지 왜 충동 구매를 할까?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과정의 종류가 수없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를수록 일반적으로 구매 실수의 위험도 커진다. 고객이 집이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몇만 원짜리 제품을 살 때보다 앞서 설명했던 과정들이 더 오래, 더 집중적으로, 더 자주 일어난다.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려 할 때 고객은 결정의 갈등을 더 심하게 느낀다. 내면의 소리는 며칠 동안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토론을 벌인다. 물론 이 모든 일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변연계다. 충동 구매는 이와 반대다. 이때 내면의 목소리는 사라고 짧게 명령할 뿐이다. 여기서 대개 자극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자극 시스템은 균형 시스템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구매 실수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끔 동기 및 감정 시스템 내부에서 결정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다. 같은 디자인의 색만 다른 블라우스 두 벌을 두고 고민에 빠진 여성 소비자를 예로 들어보자. 블라우스 두 벌 모두 자국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되는 블라우스는 자극 시스템을 더 강하게 활성화시킨 쪽이다. 감정적 구매 결정의 특별한 경우는 바로 미각이다. 미각 역시 변형계에서 처리되며 감정 프로그램과 똑같이 무의식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미각은 완전히 독립적인 차원의 평가를 따른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문제는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감정도 이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을 아주 대략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 언어의 나이는 고작 20년밖에 되지 않았다. 20만 년밖에 되지 않았다. 변연계의 기본 형태가 생겨난 것은 200억 년 이상이나 되었다. 그토록 오랜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근 탄생한 언어로 다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더 커진 세제 용기가 외면당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구매 결정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구매 결정도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외견상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미국의 P&G는 몇 년 전 새로운 크기의 가로 세제 용기를 도입했다. 이 용기의 크기는 전년보다 커졌다. P&G 매니저의 계산은 단순했다. 용기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는 세제의 1kg당 가격은 더 저렴하다. 그러니 소비자들이 분명 새 제품으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큰 용기로 교체한 것은 P&G 측에도 이점이 있다. 큰 용기에 담긴 세제를 산다면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될 테니 그동안 경쟁사의 세제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객 설문조사에서도 세제를 바꿀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세제 용기에 담긴 세제 판매는 실패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다. 소비자들에게도 분명 가격의 장점, 감정적이 있었고 설득력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P&G 매니저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다. 미국 대부분의 가정은 캐비넷에 세제를 넣는 칸이 고정돼 있고 크기도 규격화돼 있다는 점이다. 어쩔 수 없이 주부들은 이 세제를 캐비넷 옆에 세워두었고 일할 때마다 걸리적거렸다. 결국 주부들은 더 이상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 기능적 구매 결정에 대한 또 다른 예는 B2B 영역에서도 볼 수 있다.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한 대형 페인트 제조업체가 만든 건물 외부용 페인트 매상이 곤두박질 치는 일이 벌어졌다. 경쟁사가 신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경쟁사 제품은 영하의 온도에서도 작업하기 좋고 안전했으며
동시에 1제곱미터당 사용되는 페인트 양도 훨씬 적었다. 이러한 기능적인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자가 제품을 교체했다. 이 구매 결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두 예시에서 보인 구매 결정은 실제로 기능적이기만 한 것일까? 첫 번째 예에서 캐비넷 옆에 세제 용기를 세워둔 것은 캐비넷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주부들이 더는 구매하지 않게 된 진짜 이유일까? 아니다. 진짜 이유는 캐비넷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세제 용기가 주부의 정리 감각을 어지럽히고 방해했기 때문이다. 지배와 자율성, 페인트 제조업체를 살펴보자. 경쟁사의 페인트는 작업자의 효율성을 높여주었다. 이 페인트의 경우 적은 양으로도 더 오래 작업할 수 있었다. 우리는 효용성이 림빅 매부의 동기 및 감정 프로그램에서 지배와 규율 통제 사이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상품을 팔 때는 상품의 기능이 고객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고객과 소비자의 목표는 동기 및 감정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감정적이지 않은 기능적인 차이점도 존재한다. 건축 자재 시장에서 건물 외부용 페인트나 실내용 페인트를 구매할 때 이 둘은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난다. 망치 역시 톱과는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다. 뇌는 자동 시스템을 좋아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감정적 평가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우리와 고객은 이러한 무의식적 평가와 결과를 의식해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내 무의식이 나에게 정직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사용자 착각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면 무슨 일이든 일어나든 상관없다. 그러나 뇌와 무의식은 혼자서 비밀리에 작업하는 것을 즐긴다. 뇌와 무의식은 자신의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채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여러분은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며 뇌와 신체가 내가 눈치도 못 챈 사이에 내 자아를 무시하고 행동한단 말인가? 라고 의아해할지 모른다. 바로 그렇다.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다. 머릿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뇌가 어떻게 자신의 소유주를 다루는지 예를 통해 알아보자.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루이지라는 이탈리아 식당에 간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일찍 도착했고 식당은 텅 비어있다. 점원이 다가와 간대한 제스처를 취하며 모든 좌석이 비어있으니 아무 자리나 선택해도 좋다고 알려준다. 당신은 지체할 필요 없이 통로를 걸어가 자리를 잡고 앉는다. 그러나 당신이 선택한 것은 구석자리.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특별하게 검증된 경험을 저장했다. 먼 옛날 인간의 주변에는 목숨을 노리는 야생동물이나 악당처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따라서 뒤나 측면에서 공격할 수 없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루이지 식당에서 자리 선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경험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이 영향으로 우리는 곧장 구석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뇌가 의식을 배제하려는 진짜 이유. 뇌가 의식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1. 정보가 의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동기 및 감정 프로그램을 통해 행동으로 전환되면 반응은 훨씬 빨리 일어난다. 이는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원시시대에 맹수 냄새가 나고 노란색 가죽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대상을 눈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이 대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위해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도 기대 수명이 짧았을 것이다. 2. 동기 및 감정 프로그램과 함께 저장된 경험은 이미 검증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다. 검증된 해결책이 이미 존재하는데 오래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는 수많은 심리학 실험에서도 드러났다. 감정적인 우선순위에 의한 판단이 재인식 과정을 거친 판단보다 훨씬 더 빠르다. 3. 의식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다. 의식의 비용은 바로 에너지다. 뇌가 우리 몸무게에게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지만 뇌의 에너지 소비량은 상당하다. 특히 우리가 집중하거나 의식적으로 심사숙고할 때면 훨씬 더 증가한다.
이 경우 뇌는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데 이는 우리 몸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런데 뇌가 의식을 잠시 꺼두고 자동 모드로 작동한다면 뇌의 에너지 소비량은 5%로 줄어든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집중적인 사고는 대부분 심피질에서 일어난다. 심피질은 인간의 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위이며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곳이다. 작업하는 뇌는 작업하는 근육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뇌는 같은 양의 근육 덩어리보다 22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진화의 법칙에 그 답이 숨어 있다. 쓸모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생물체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절약한 에너지를 후세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에너지를 비축해두면 그 힘을 활용해 안전한 곳을 찾아 머물 수 있게 되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위험한 먹이 사냥을 좀 더 미루어도 된다. 그렇다면 의식은 왜 필요한가? 의식은 우리가 새로운 것이나 미지의 것과 맞닥뜨렸을 때 지적인 문제를 풀어야 할 때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변형계가 각종 경험과 여러 조언들을 불러올 때 활성화된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뇌는 되도록 많은 것을 자동화하려고 한다. 반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했던 모든 경험과 행동은 뇌에 저장된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해결 신호가 오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작동한다. 물론 이때도 의식에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 단순함을 활용해 고객의 뇌를 편안하게 해주어라. 우리가 살펴봤듯이 뇌는 진화 과정에서 되도록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다. 생각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뇌는 되도록 적게 생각하려고 한다. 뇌가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보상이 주어진다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을 때다. 감정의 주도권 외에도 뇌의 연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구매 증폭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바로 단순함이다. 이를 더 명확하고 자세히 살펴 알아보기 위해 나는 똑같은 메시지를 다루고 복잡하게 표시했다. 왼쪽 문구를 읽을 때 여러분의 뇌는 상당히 고생할 것이다. 글씨체는 읽기 어렵고 문장도 길다.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인지부화 이론이 나온 것이다. 오른쪽 문구는 완전히 다르다. 즉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자, 도표 4-4 단순한 메시지와 복잡한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왼쪽에 그림을 보면 부드러운 빵 사이에 있으면서 토마토와 샐러드로 장식된 다진 쇠고기에 돈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잡한 메시지는 고통의 중심부를, 간단한 메시지는 보상의 중심부를 활성화한다. 자, 고통의 중심부인 요 양쪽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뇌 촬영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 햄버거 사세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메시지잖아요. 이 간단한 메시지는 보상의 중심부를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왼쪽 문구를 읽을 때 내가 약간만 더 작동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는 첫 번째 뇌에서 드라마틱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뇌가 인지적 복잡함으로 고생할 때 감정적 고통 및 처벌 중심부도 활성화되는 것이다. 오른쪽 그림처럼 간단한 메시지를 읽을 경우에 뇌 사진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보상 시스템이 즐거워했다. 문제는 고통 및 처벌 중심부가 활성화되면 고객은 그러한 상황과 자극을 피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기분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자신이 처한 위험과 상품 구매에 대비하기 위해 극도로 비판적인 상태가 된다. 반면 보상 중심부가 활성화되면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 고객이 뇌를 최대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매에 이어지게 하려면 보상 심리를 자극해서 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한 메시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성은 뇌가 감정은 복부가 담당한다는 오해. 우리 뇌에서 무의식적인 처리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이른바 복부 결정, 즉 감정에 따르는 결정이다. 이 결정 역시 구매 과정에 관여한다.
여기서도 우리는 감정 대 이성이라는 오해를 다시 만나게 된다. 물론 약간은 다른 형태로 말이다. 감정은 복부에서 통상적인 생각을 따르고 있고 이성은 지성 일반의 상징적인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머릿속에 있는 이성과 복부에 있는 감정은 싸우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부가 영향을 받는다는 과학적인 입증된 증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른바 신경위 내분비학이라는 신경생물학의 연구가 주목을 많이 받는다. 독일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 과학지 게오는 미국의 연구원 마이클 커션의 연구에 대해 다루었다. 그는 자신의 책 두 번째 뇌에서 인간이 위장 부위에서 뇌와 유사한 고도로 복잡한 신경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이 제2의 뇌인 복부 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위암에 많이 걸리나 봐요. 위에 뇌가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개호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었다. 감정 대 이성이 복부 대 머리로 왜곡된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결정은 뇌 속에서뿐만 아니라 복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내려지며 종종 뇌에 대항한다는 것이다. 머리는 이성을 담당하고 복부는 감정을 담당하며 이 둘은 서로 적이라는 논리이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고 열광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뱃속에서 쾌적하거나 불쾌한 흥분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복부에서 느끼는 이러한 흥분감이 우리의 의식에서, 즉 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관가한다. 복부 자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뜨거운 난로에 데어도 손가락 자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 고통의 느낌은 우리의 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마이클 커션은 잘못이 없다. 게오가 주장했다는 것에는 그가 직접 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책에는 복부가 뇌의 결정에 관여한다는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그는 오직 우리 복부에 있는 고도로 복잡한 신경구조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밝혔을 뿐이다. 거션은 복부의 신경구조가 우리 소화관을 조절하고 뇌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만 보여주었다. 직관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런데 복부 감정이란 대체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뇌가 자신의 모든 경험 구조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무의식에는 어떤 경험이 존재할까? 우선 우리의 감정 시스템과 그 밖에 다른 무수한 생물학적 기본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에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경험과 인생에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있다. 추가로 우리 뇌는 외부 세계의 신호도 고려한다. 우리는 뇌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경험들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아는 뇌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 뇌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과거에 이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뇌 속에 저장된 무의식적인 규칙과 모형을 인식한다.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무의식적인 규칙과 모형은 활성화되고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미국 학자 게리 클라인은 복잡한 결정에서 직관의 힘을 발견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유능한 소방관들과 함께 대형 화재 현장에 갔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내리는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화재가 진압되었을 때 게리 클라인은 소방관들에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질문했다. 그런데 소방관들은 이에 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었다. 수백 번의 대형 화재를 성공적으로 진압하면서 소방관의 뇌 속에는 무의식적이고 일반화된 성공 모형이 형성되고 소방관들은 결정 과정의 일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소비자가 매장 진열대에서 제조업체는 다르지만 똑같은 상품들을 두고 구매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이러한 직관적인 결정이 작용한다. 우리는 고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 그들을 관찰했다. 고객들은 진열대 앞에서 상품을 비교하다가 갑자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나중에 그들에게 왜 그 상품을 구매했는지 물었지만 명확한 이유를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고객이 내린 결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의 뇌 속에는 마치 TV를 보다가 받아들인 광고 메시지처럼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이 무의식 속에 저장돼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 의식적 자아는 그 광고 메시지가 뇌에 어떻게 저장됐는지 모른다. 브랜드 인지도는 자동 구매 버튼이다. 마케팅 및 광고 전문가는 회사, 제품, 브랜드 인지도가 판매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인지도는 신뢰를 불러오고 이를 통해 균형 시스템을 자극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과정이다. 부정적 경험이 없을 경우 고객의 머릿속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과 브랜드는 구매 자동 메모리에 저장된다. 소비자는 상품 진열대 앞을 지나갈 때 상품을 그냥 집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넣을 확률이 높다. 에너지 절약 모드를 포함한 뇌의 절약 모드는 1994년 미국의 신경생물학자 마커스 라이클에 의해 처음 증명됐다. 먼저 뇌 단층 촬영 장치로 피험자를 관찰했다. 생각하는 뇌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그런 다음 잘 알려진 단어와 잘 모르는 단어 목록이 이들에게 제시됐다. 뇌 사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었다. 잘 알려진 단어는 심피지르 전방 부위 활동을 감소시킨 반면 잘 모르는 단어는 반대로 그 활동을 증가시켰다. 심피질이 절약 모드로 전환됐지만 그럼에도 잘 알려진 단어는 훨씬 잘 기억되었다. 페터 커닝 연구팀도 뇌 단층 촬영으로 앞서 보여준 심피질 전방 부위의 변화를 똑같이 증명했다. 피험자들에게는 단어 대신 잘 알려진 커피 브랜드와 잘 모르는 커피 브랜드가 제시됐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잘 알려진 브랜드일 경우 심피지르 전방 부위가 절약 모드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서는 챕터 8과 챕터 12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무의식을 자극하는 메시지. 정보를 의식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편이다. 이때 소비자의 뇌는 되도록 에너지를 절약하며 작업하려고 노력한다. 소비자에게 흘러 들어오는 모든 정보 중 뇌가 의식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는 극히 일부분이다. 이미 별세한 자르 브루켄 대학교의 크로버리엘 교수는 100%의 정보 중 단 1%만 의식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이후 굉장히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경정보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계산 결과를 내세웠다. 1초당 눈은 뇌에 1000만 비트의 정보를, 귀는 100만 비트의 정보를 보낸다. 후각과 그 밖의 다른 감각기관은 1초당 10만 비트를 뇌로 보낸다. 다 합쳐 1초당 1110만 비트의 정보를 뇌로 보낸다. 신경과학자들은 고객이 1초당 40비트의 정보만 자신의 의식에 보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보의 0.00004%만 고객의 뇌에 들어가는 셈이다. 따라서 의식은 정보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를 선별한 과정일 뿐이다. 뇌의 진정한 독창성은 뇌를 인식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능력과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고객들은 날마다 무수히 많은 광고 메시지에 노출된다. 뇌는 이 메시지들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의식이 자각하지 못한다. 앞서 보았듯이 소비자는 매장의 진열대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제품을 구매한다. 고객들이 구매 후 이야기를 꾸며대는 이유. 우리의 의식은 구매 행위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래서 뇌와 무의식에서 실제로 일어난 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다니엘 베게너와 막스 플랑크 심리학 연구소장 볼프강 프린츠도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의식은 그 자체가 행동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행위와 행동의 의미를 부여한다. 볼프강 프린츠는 이러한 현상을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원한다. 소비자는 광고를 비롯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많은 정보가 자신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문제는 소비자의 의식이 이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진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장연구원이 소비자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소비자들은 본인이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해서 이 제품을 무의식적으로 구매했는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자신의 의식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다른 논리로 무의식적 프로그램에 복종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뇌는 아주 작은 신호에도 영향을 받는다. 피험자들에게 잘 모르는 중국 한자를 여러 개 주고 그중 마음에 드는 글자를 아무거나 선택하라고 했다. 그러자 그들이 무작위로 고른 글자들은 대개 비슷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자를 보여주기 전에 피험자와 그의 의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글자 하나를 짧게 반복해서 지각의 한계 내부 잠재의식에 삽입했더니 선호하는 글자가 바뀌었다. 잠재의식에 삽입된 이 글자가 평균 이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글자로 선택됐다. 피험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뇌 단층 촬영을 이용해 이와 비슷한 실험이 진행됐다. 피험자들에게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 단어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환한 얼굴의 그림을 피험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짧게 반복해서 화면에 삽입했다. 뇌 단층 촬영의 결과는 놀라웠다. 얼굴을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깊숙이 관여하는 변형계의 편도체가 밝은 빛을 띄었다. 동시에 대답했다. 동시에 편도체는 신체를 방어태세로 전환했다. 내적 긴장의 척도인 피부 전기 저항이 뚜렷하게 변화했으며 신체는 이미 오래전에 방어 준비로 전환된 상태였다. 그러나 의식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샌디에고 대학교 심리학자 켄트 베리지와 피오르트 윙클먼은 흥미진진한 실험을 진행했다. 갈증을 느끼는 피험자 30명에게 음료를 구매하는데 돈을 얼마나 쓸 것인지 물었다. 한 그룹은 약 10%를, 다른 그룹은 약 38%를 쓸 용의가 있다고 했다. 두 그룹 간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드러났다. 10%를 쓰겠다는 그룹에게 환한 얼굴 사진을 50분의 1초보다 짧은 간격으로 보여주었고 38%를 쓰겠다는 그룹에게 웃는 사진을 같은 간격으로 보여주었다. 얼굴 사진을 보여준 시간이 아주 짧았기에 두 그룹 모두 얼굴을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했다. 약 1분이 지난 후 무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들은 그들의 구매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환한 얼굴 사진은 스트레스를, 웃는 얼굴 사진은 즐거움을 유발했다. 이는 기부 욕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 실험을 통해 고객과 소비자의 뇌는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인상까지도 무의식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의식적이고 작은 메시지들이 눈에 띄지 않게 기분을 변화시켜 결국 구매 의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심리학자 바르크 첸 버로우스의 실험은 인간이 얼마나 외부 영향에 민감한 존재인지 보여준다. 연구원들은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학기 동안 2개의 강의실로 분산 배치했다. 한 그룹은 노인들의 삶과 운동 억제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해야 했고 한 그룹은 반대로 청년들의 삶과 스포츠 활동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해야 했다. 리포트 제출 후 대학생들은 강의실을 떠났다. 그들은 진짜 실험실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다. 연구원들은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영상에 담았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노인에 관해 리포트를 작성했던 그룹은 통로에서 마치 노인처럼 움직였고 청년에 관해 리포트를 작성했던 그룹은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두 그룹 중 누구도 자신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다. 분명히 뇌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인상을 처리해 행동으로 전환하는데 이 과정은 의식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된다. 뇌는 감정적인 경험을 저장한다. 여기까지 살펴봤으니 당신은 이제 내가 겪었던 무의식적이고 불쾌한 경험을 재빨리 잊어버리기를 바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바람이다. 감정적인 경험을 저하장하는 경우 뇌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생각보다 꽁한 편이라 잘 잊지 않는다. 특히 고객과 관계할 일이 많은 B2B에서는 이러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의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신경과나 정신과 병원에서는 기억상실증 환자를 볼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증세가 심한 환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이들은 본인의 이름과 병원에 온 이유조차 모른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의사의 이름도 외우지 못하며 복도에서 의사들을 만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어떤 의사가 한 환자를 만날 때마다 손을 바늘로 살짝 찌르며 인사했다. 가끔 그 환자에게 그 의사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환자는 복도에서 그 의사를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피해갔다. 이 실험실은 감정적 경험을 저장하는데 의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킬 때도 의식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고객의 뇌는 감정적 입출금 장부를 관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수입은 긍정적 경험이고 지출은 부정적 경험이다. 하지만 고객의 의식은 실제 입출금 내역을 거의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찬성이나 반대의 결정을 내릴 때 진짜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뇌의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내려져 있었다. 다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지금까지 파트 1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149페이지에는 파트 1에 대한 핵심 정리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 유지 욕구에도 구매 행동과 소비 행동은 근본적으로 뇌 속의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의 빅3인 균형 시스템, 자극 시스템, 지배 시스템과 이들의 하위 모듈에 의해 조정된다. 2번, 림빅 웹은 뇌 연구와 심리학의 관점에서 고객의 동기 및 감정 시스템과 가치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것은 고객과 소비자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수단이다. 3. 모든 제품과 브랜드는 고객의 머릿속에서 활성화되는 동기 및 감정 시스템에 의해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4. 각각의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는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강하게 활성화하는지에 따라 상승하고 하락한다. 감정 시스템은 이성의 대리버가 아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제품과 서비스만이 뇌에서 의미를 갖는다. 뇌의 합리성은 되도록 적은 비용으로 되도록 많은 긍정적인 감정을 획득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구매 결정은 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제품의 감정적 평가를 담당하는 대뇌 변형괴는 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뇌는 고객과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메시지와 제품의 구매 신호를 처리한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TV 광고를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네요. 대기업들이. 자, 다음에는 파트 2, 구매 결정을 하는 고객의 마음 흔들기. 와, 여기서부터는 진짜 CEO가 알아야 될 챕터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잠시만 살펴봐도 그들은 전부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도 성별도 다르고 패션 스타일이나 선호하는 음식, 휴가철 여행지마저 모두 다르다. 이런 차이는 정말 우연일까? 혹시 고객의 뇌 속에 사고방식과 감정 인지 방식, 구매 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칙 같은 것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때 뇌의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물질의 작용 법칙을 알게 되는 순간 예전에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연관성을 발견하게 된다. 챕터 5에서 7에서는 바로 지금이 신경 생물학의 근거를 둔 목표 그룹 마케팅을 시작해야 할 적기임을 설명한다. 더불어 다양한 목표 그룹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준다.
이번 파트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살펴볼 것이다. 다양한 고객 유형의 특징은 무엇이며 해당 고객층을 끌어당기는 상품과 서비스는 무엇인가? 와, 이것 굉장히 중요하네요. 두 번째, 남녀의 사고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런 차이는 구매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 번째, 연령별 소비 심리와 구매 태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연령층을 사로잡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와,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챕터 5, 내 유형에 맞춰 마음을 명중시키는 방법.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번 촬영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153페이지 챕터 5, 내 유형에 맞춰 마음을 명중시키는 방법. 자, 기대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판매에 명중시킬 것인가. 중요한 챕터입니다. 안녕.